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하버드 교수실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죠. 교수실을 나온 한 교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에 차 있던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거라는 것을요. 언어 교육 연구자로서 제 머릿속을 쾅하고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던 건 버지니아 대학교 컨퍼런스장에서였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전통의 강자인 중국어를 이길 수는 없다고 단언했던 제 앞에서 한 동료 교수가 쓸쓸히 걸어나가던 모습이,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충격적인 통계 자료들을. 버지니아 대학교 언어문화연구센터의 에밀리 하퍼입니다. 언어가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교육 연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MIT에서 교육기술을 접목한 언어학습 패턴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죠. 지금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언어문화연구센터에서 활동하며 학계에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남다른 교육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의 선택으로 학교가 아닌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줄은 몰랐죠. 저희 가족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살았어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6개월, 인도의 분비는 거리에서 보낸 1년, 남미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도시에서 원주민과 백인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언어의 힘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 바라나시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힌디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현지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무척 답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짓과 표정, 간단한 단어들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 번은 길거리 노점에서 차이 한 잔을 사려다가 가격을 잘못 이해해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힌디어로 숫자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문화와 정체성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에 진학한 것도 이런 경험 때문이었어요. 대학에서 저는 언어가 사람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사피어 마이너스 워프 가설을 공부하면서 언어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 자체를 만들어내는 틀이 된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죠. MIT 박사과정에서는 교육기술을 접목한 언어 학습 패턴을 연구하며 더 효율적인 언어 교육 방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줄곧 중국어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연구해왔어요. 공자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어는 제 연구 레이더에 거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한국어는 보통 작은 나라의 언어로만 여겨졌었거든요. 그러다 최근 들어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중국어나 스페인어 대신 한국어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 유행은 처음에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졌어요. 어린애들이 하는 틱톡이나 인스타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유행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원래 새로운 것들을 좋아하니 그런 케이팝이나 드라마의 인기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 유행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달라졌어요. 통계 수치 역시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에서는 한국어 수강 신청이 300%나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중국어 수강생은 45% 감소한 반면 한국어 수강생은 280%나 늘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과정을 신설하고 있다는 거였죠. 하버드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 10분 만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 언어 트렌드와 문화 패권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중국어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제 연구를 발표할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강연장 문을 열자마자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강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나 높아졌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학생들의 손에 들린 교재가 중국어 교재가 아니었거든요. 호기심에 한 학생의 책상을 들여다봤더니 한글이 적혀 있는 교재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날 발표된 통계 자료들이었습니다. 미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학습, 동기 설문조사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응답이 눈에 띄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라는 응답도 많았지만 예상 밖으로 언어의 과학적 설계를 꼽은 학생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의 응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어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였죠. 한 학생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MIT 공대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어가 필수 외국어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과학적 문자였던 거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동향이었어요. 주요 IT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자를 특별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한국어 인재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만난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대표와의 인터뷰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큰 장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소문자이면서도 모아쓰기가 가능한 한글의 특성이 AI 학습에 효율적이라는 거였죠. 실제로 한글을 활용한 AI 프로그램의 오류율이 23%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VR AR 환경에서의 성능이었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문자를 인식할 때 알파벳은 35%의 오류율을 보인 반면 한글은 8.8%에 불과했죠. 메타버스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글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컨퍼런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그동안 고수해온 언어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았거든요. 언어의 영향력은 더 이상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지가 관건이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언어 교육의 틀에 머물 수 없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왜 한국어를 선택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언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는지 연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의 인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트렌드라고 생각했던 한국어 열풍이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필연적인 변화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어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요. 컨퍼런스에서의 발견 이후 저는 한국어가 가진 과학성과 디지털 환경과의 적합성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UCLA와 버클리의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진행한 연구 역시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준 터라 꼭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UCLA의 한국어학 교수와의 대화였어요. 그는 한글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며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음성학의 과학적 결정체라고 말했지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자료를 살펴볼수록 그의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버클리에서는 더 흥미로운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공학과 연구팀이 다양한 문자 체계의 디지털 호환성을 연구한 결과였는데 한글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더군요.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와의 유사성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이고 모듈형 구조가 코딩의 기본 원리와 맞닿아 있다는 거였죠. 실제로 한글은 디지털 기기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자판을 예로 들면 알파벳은 26개의 키가 필요한 반면 한글은 기본 자모 몇 개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성은 제한된 화면 공간을 가진 디지털 기기에서 큰 장점이 되죠. 가장 놀라운 건 AI 학습에서의 성능이었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 다른 문자 체계보다 31%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다고 해요. 이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명확히 구분되고 소리와 문자가 1대1로 대응되는 특성이 AI의 패턴, 인식에 이점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버클리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한글로 코딩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방법으로 학습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42%나 높았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적 사고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증거였죠. 또한 회계 방향과 조합이 명확한 한글의 특성이 3D 공간에서도 안정적인 인식을 가능케 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최첨단 기술과 이토록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답은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있었죠. 세종대왕은 단순히 쉬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발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하학적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한글의 확장성이었어요. 기본 자모만으로도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실제로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언어의 가치는 사용자 수나 경제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 얼마나 적합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죠.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끊임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어와 디지털 기술의 연관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기업들이 왜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하는지 궁금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인터뷰 장소로 향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AI 스타트업이었어요. 이 회사의 채용 담당자는 제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개발자들이 코드 작성 시 오류율이 현저히 낮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의 문법 구조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어지는 한국어의 구조적 특성이 프로그래밍의 논리적 사고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이 회사의 한국어 구사 개발자들은 코드 오류율이 평균보다 23%나 낮았답니다. 구글의 AI 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국어가 보여주는 특별한 강점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31%나 빨랐답니다. 연구소장은 한글은 마치 컴퓨터를 위해 설계된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테슬라의 사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어 가능자에게 10% 추가 연봉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한국의 정밀한 도로, 데이터와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이 자율주행 발전에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더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초보자를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에 한글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였죠. 코딩의 기본 개념을 한글로 설명하고 실습하게 했더니 학습 이해도가 4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실리콘밸리가 기술의 중심이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국의 기술 트렌드를 벤치마킹하고 있었죠. 이러한 발견들은 제게 큰 통찰을 주었어요. 더 이상 기술의 발전 방향이 서구 중심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어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경험은 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언어 교육의 관점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작은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도서관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이 가득 진열된 특별 전시관 앞에서 긴 줄이 이어졌어요. 도서관 사서가 제게 알려준 놀라운 통계를 들어보시겠어요? 최근 한국학 자료 대출이 135%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어학 교재가 아닌 한국의 문화와 역사, 기술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었죠. 특히 흥미로운 건 대출자들의 전공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어학이나 동아시아학 전공생보다 공대생들의 대출이 더 많았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한 교수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가 세계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학교의 문화연구센터에서도 흥미로운 현상들을 관찰했더군요. 넷플릭스 데이터 분석 결과 아시아 콘텐츠 중 87%가 한국 작품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은 9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고 흑백 요리사는 8주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죠. 이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거기다 음악 분야의 성과는 어떤가요? BTS는 비틀즈 이후 최다 빌보드 차트 1위 기록을 세웠고 블랙핑크는 유튜브 구독자 수에서 전 세계 아티스트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MZ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 있었죠. 한문화 인류학 교수는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었어요. K 콘텐츠의 성공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Z세대들은 한국 문화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발견한다고 해요. 수직적 위계 질서보다 수평적 연대를, 맹목적 경쟁보다 창의적 협업을 중시하는 한국. 청년 문화가 글로벌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단순한 트렌드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창의성이 어우러진 한국 문화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창구가 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세계관을 흡수하고 있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적 르네상스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600년 전 한글 창제가 조선의 문화혁명이었다면 지금의 한국어는 글로벌 디지털 문화혁명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죠. UCLA의 교무처장과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가 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대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수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미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기술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모두 관찰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언어의 가치는 더 이상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수나 경제 규모로 결정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언어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죠.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더 이상 지역적 언어가 아닌 글로벌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새로운 표준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감사하게도 저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어의 다양성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어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흥미로워졌죠. 더 이상 언어의 영향력은 그 나라의 크기나 경제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언어가 얼마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기업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사내 필수 과정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어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한 CEO의 말이 상징적이었죠.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저는 세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완벽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 과학적 설계는 AI, VR,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둘째, 한국어는 더 이상 지역적 언어가 아닌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두드러졌죠. 셋째,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전환입니다. 디지털 문명이 발전할수록 한국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작은 나라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언어 패러다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창제한 한글은 21세기 디지털 혁명의 완벽한 도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성공을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발표장을 나서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1년 전 편견 어린 시선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제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죠.